안녕하십니까. 자,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요.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저는 이제 메가 공인중개사법 담당하는 황정선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총평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34회 우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법은 전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5문제 정도는 좀 정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거의 90점대 후반의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80점대가 최상위 수험생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지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런 부분보다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출제되고 하다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 보실 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출제 오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류되는 문제들은 일단 26번인데요. 그 문제는 메가에서는 정답 없음으로 일단 고시를 해드렸고요. 일단 가답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좀 이의 제기를 해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금지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금지 행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제 33조의 1항과 2항에 있는 금지 행위 있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을 보면 중개업과 함께 분양 대행을 겸업하는 거 이랬는데, 법인이 겸업 제한이 있기는 한데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가 되지는 않잖아요. 해도 되는 그런 업무니까 이 기억번은 빼야 되고요. 그 다음 등록증 양수 이를 사용하는 거, 이거 일절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되는 행위에 들어가요. 금지되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대여하도록 대여하는 거, 그리고 알선, 이번에 개정된 거죠. 알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디귿번도 금지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출제를 했는데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물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위원장이 자, 우리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위원회잖아요. 국토부 산하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원장은 이제 국토부 제1차관이기는 한데,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면 소위 국장이 권한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차관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이 우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쉬운 유형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 해마다 나오는 용어의 문제이죠. 용어의 정의 문제, 옳은 거를 찾아라 라고 물었습니다. 1번은 당사자 간의 교환, 그러니까 물건을 교환하는 행위, 이렇게 물었는데, 교환하는 행위가 중개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교환을 알선하는, 그렇죠? 우리가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가 되는 거지, 교환하는 행위가 중개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2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에 그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죠. 자, 그리고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법인에서 개공은 법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원은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면 얘는 소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번, 3번 다 틀렸고, 4번 공인중개사가 개공에 소속되어 개공의 업무와 관련된 우리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게 좀 앞뒤 전후 좌우가 다 틀렸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줘야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4번도 틀렸죠. 자, 5번은 자격을 취득했다. 공인중개사죠. 근데 얘가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안 따진다는 거죠. 당연히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문제 4번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 4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 자체가 틀렸죠. 그죠? 예, 왜냐하면 법인이 아닌 개공,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하면 이퀄 개인을 말하는데 개인들은 아시다시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법인의 개설 등록 기준, 뭐 해마다 나오는 거죠. 등록 기준. 틀린 것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지문인데 1번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대표를 포함한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해마다 나오는 재작년 본시험에도 함정 걸렸던 똑같은 함정, 고전적인 함정이 걸렸는데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수험생들이 연습이 잘 돼 있으시기 때문에 뭐 잘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6번 문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출제 예상됐던 거죠. 용어라든가 중개대상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출제가 예상되었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금전 채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냥 받을 돈이라는 거죠. 받을 돈. 이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에는 중개가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이 근저당으로 담보하는 채권, 즉 금전 채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얘는 안 된다라고 제껴 써야 되는 거죠. 니은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 특정, 분양계약이 체결, 그럼 분양권이니까 이건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임목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건 이제 권리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판례가 그렇죠. 그러면 니은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고용인. 이제 고용인에 대해서는 출제가 뭐 중개보조원 때문에 하나 출제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했었었는데 아까 총평 시간에는 제가 뭐 좀 세세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올해 시험에는 개정사항이 되게 많아서 그 개정사항을 좀 출제를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뭐 좋게 얘기하면 수험생들을 위해서 개정사항이 뭐 모를 수 있는 수험생이 있으니까 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얘기하면 출제원 입장에서 보면 뭐 개정사항에 대해서 뭐 공부하지 않은 뭐 이런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에 관해서 옳은 거를 찾아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인 중에서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어떤 그런 지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출제하지 않죠. 자, 1번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가 맞죠. 아니한다, 아니고. 소공을 고용하려는 개공은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는 고용을 이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우리 이제 소공이 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신고를 하는 거죠. 뭐 하기 전?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2번도 틀린 거고 미리 할 필요는 없죠. 고용 먼저 하고 나서 하니까. 3. 개공은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는 게 맞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겠죠. 자,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관청에다가 내는 서류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 이게 정답이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말하자면 번호만 써내면
조회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죠. 조회 방식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4번을 제출한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문제 9번 넘어갈게요.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분사무소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 신고 확인서 이거 갖다 내야 되겠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첨부하는 게 일단 맞고, 임신, 출산 이런 거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디귿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한 개공은, 그러니까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하면 결격에 걸려요. 얼마간 결격이냐면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근데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면 결격 사유잖아요. 결격 기간인데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면 등록이 안 되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번은 빼야 하니까. 자, 문제 10번 넘어갑니다.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인장. 뭐 소소한 문제이라서 5번 문항만 볼게요. 정답만. 소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 이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 등록을 10일 안에 하지는 않죠. 우리 변경 등록은 7일 안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이런 거는 뭐 그냥 준 문제라고 보여주고요. 자, 11번 문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틀린 거. 얘도 정답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 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 이제 휴폐업 신고도 마찬가지이지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우리 소재지 뭐 이런 것도 바꿔야 하고, 또 우리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도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증은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와도 된다. 이것도 아까 10번 문제하고 더불어서 뭐 그냥 정답을 준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2번 문제. 중개 의뢰인 갑과, 의뢰인이 이제 손님이죠. 개공 을과의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의 요청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죠. 이때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보존의 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 중개 계약서는 보존의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가 보존의 의무가 있는 거죠. 2번 일반 중개 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단 사용의 의무가 없을 뿐인 거죠.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서식이 없는 거는,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거래 계약서만 표준 서식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 맞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3번 문항까지만 좀 풀어봐 드릴게요.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의 의무가 있어요. 을이 누구예요? 우리 개공이죠. 서명 민날인 하되, 서명 민날인 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뭐 서명 또는 날인 하면 됩니다. 소공인인 경우에 함께. 왜냐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만 우리 개공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가 아니니까 소공은 이거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여기에서 해당 업무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을 주었다 하더라도 소공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에서 12번까지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12번까지는 좀 수월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난도가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데,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사항이 복잡해, 뭐 적을 게 많아요. 그러면 다른 용지, 그러니까 뭐 적을 수가 없잖아. 빽빽하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용지를 한 장을 더 덧대서 간인 처리한 후, 그러니까 뭐 이쪽 종이랑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랑 같은 세트라는 걸 이제 붙여서 도장을 찍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아무튼 최초로, 뭔가 이제 최초로 공급하는 뭐 그런 계약을 공급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에 면적 적을 때, 우리 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이 면적 적는 거잖아요. 실제 거래한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나머지는 연면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줬냐면 특이하게 줬어요. 집합 건축물이 아닌, 집합 건축물이 아니면 단독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딱딱 떨어져 있는 거, 소유자가 하나 있는 거. 근데 이 집합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연면적을 적는 게 맞죠. 소유자가 하나니까. 4번. 거래 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 전환. 임대주택 분양 전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임차인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 임차인에게 나중에 이 주택을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전환해 주겠다라는 걸 임대주택 분양 전환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법인이 아닌이라고 있어요. 법인이 아닌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법인이 아니면 우리 개인인 임대사업자잖아요. 개인인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이 개인인 임대사업자는 개인인데 이거를 분양을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건데 내가 이걸 왜 팔아요? 팔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에 한해서만 분양 전환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법인이 아닌이라는 표현은 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법인 말고 뭘까요? 법인만 이거 임대주택 전환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개인들은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 건데 왜 이걸 그 임차인한테 분양을 전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인이 아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단 틀렸어요. 법인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난도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다 읽어봤을 때 정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이런 거를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신 적은 있었는데 이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제 전매. 전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등기 전매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미등기 전매할 때 물건별 가격 적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가세를 포함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최초의 공급이랑, 그러니까 새 거를 공급하는 거죠. 최초로 부동산을 뭐 건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부가세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양받은 지위를 전매할 때도 부가세를 이렇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게 맞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헌거, 쓰던 거를 이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전매라든가 공급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죠. 아무튼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엽적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2번을 한번 보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이제 근저당권 많이 우리 다루어 봤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죠. 우리 그러면 뭐만 우리 설명하면 되냐면, 채권 최고액, 그죠? 채권 최고액만 우리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건 뭐 쉽게 아마 푸셨을 거예요. 자, 15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이제 물었는데 틀린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4번을 한번 볼까요? 갑이, 우리 갑은 누구예요? 우리 개인인 개공이죠. 업무 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조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니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거든요. 상대적 등록 취소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하지 않는다면 그냥 봐준다는 게 아니고요. 업무 정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업무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상취니까.
자, 16번으로 갑니다. 사무소 명칭 및 등록증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5번 문항을 보실게요. 앞에 이제 부칙 나왔죠. 부칙상의 개공. 오랜만에 시험에 나왔는데 부칙상의 개공이 자격은 없지만 개공이니까 그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못 쓰지만 8자. 근데 부동산 중개 이거는 사용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모두를 못 쓰게 하면 부칙 개공이 쓸 문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및 이거를 다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지만 얘는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에 들어가셔서 5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17번 문제 교육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폐업 후 400일이 지났다. 특이하게 냈는데 400일이 지났다면 1년이 경과했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뭔가 이제 뭐 개공이든 뭐 소공이든 아니면 중개보조원이든 근무하다가 뭐 관뒀다, 폐업했다, 아니면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 그 1년까지는 그 기존에 어떤 내가 그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인 우리 직무교육이죠, 이게. 직무교육. 이게 3, 4시간이니까 5시간은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번에 보시면,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주관하죠.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주관을 하는데, 2개월 전까지 우리 그 대상자에게 통지해줘야죠. 이 대상자라고 하는 건 이제 개공과 소공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우리 그 교육 시간, 실무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시간이다.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시도지사가 사고 예방 교육, 그렇죠?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려면 이게 이제 10일 안에 10일 전까지 해줘야 되죠. 실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28시간에서 32시간까지 이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6시간이라고 하는 교육은 존재하지 않죠. 자, 18번 문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 자, 얘는 뭐 좀 유일하게 암기 코드를 대입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을 보셔서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 암기해서 뭐 이렇게 많이 맞는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선생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암기해서 맞추는 그런 이제 시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뭘 애워가지고 뭐 앞자 따가지고 애워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공부는 일단 지양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온다. 보시다시피. 자, 얘는 이제 암기 코드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공개체전, 은보신 유일하게 이게 암기 코드 하나 넣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공이 공제사업자 협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 개는 개공이에요. 채는 채신관서. 그리고 전이 전문회사. 전문회사. 은은 이제 은행이죠. 보가 보험회사. 요 보험회사가 일단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거에 들어가고, 신이 이제 신탁업자. 여기 보면 신탁업자 나오죠.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중개업자 이런 거 제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을번에 보면 뭐 그 공제회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공제자가 들어가서 이것도 탑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니까 우리하고는 우리 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지 요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자를 따서 이렇게 그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 공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9번 문제. 얘도 난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를 지엽적으로
출제를 했는데,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면 사실 수험생들은 답을 내기가 거의 어렵죠. 뭐 왜냐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인데,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종류의 과태료에서 뭘 위반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을 항상 부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해도 되고 뭐 400만 원을 해도 되고 5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이하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들이 거의 출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제 이제 그 어떤 경험치로 좀 보면 그동안 34번을 봤죠. 15회 추가까지. 이렇게 경과하는 동안에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해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해였거든요. 올해가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인데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행령 별표에 보면 세부적으로 쫙 있고요. 여기에서 얼마 이거를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기간을 또 일일이 쫙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뭐 한 달이냐 뭐 3달이냐 이거에 따라 그 금액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런 기준은 공무원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는 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만 알면 되는 거를 유형을 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정답은 일단 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가장 적은 거를 이제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껏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가장 경미한 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자 보면 우리 휴업한 재개 신고가 나오고 게시물이 나오고 이전 신고가 나오고 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가 지금 2가지가 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뭐 금액이 같겠지. 그러니까 우린 기준은 모르니까 이제 눈치껏 풀을 때, 그러니까 이거랑 기준은 같겠지. 그러면 게시물이 가장 경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얘가 유일하게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20만 원. 나머지는 전부 30만 원이거나 또 뭐 50만 원이거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번 문제는 난이도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고요. 얘가 100만 원짜리 기준이 50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30 뭐 이런 형태의 기준들입니다. 다 뭐 30만 원인데 얘가 100만 원이고 요것만 20만 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출제를 하면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15회 본 시험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그 해 시험을 다시 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막 한 절반 이상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수험생들이 멘붕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봤는데 올해는 이런 식의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이걸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지엽적으로 낸 문제도 있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는 중개보수 계산 문제 하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안 나온 지가 지금 3년 차가 돼서 올해가 이제 4년 차가 되니까 꼭 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예요. 주택이고 물건이 우리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매매와 임대차를 그러니까 동시에 동일 기회에 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 당사자가 갑을 밖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물건 같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일해요. 그리고 매매와 임대차를 2개를 같이 했어요. 동시에 했으니까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하므로 어찌해야 되냐면 이거는 매매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서비스로 해줘야 되고 그럼 매매식 2억 5천 2억 5천 여기에다가 요율을 찾아야 돼요. 요율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주택이니까 시도조례를 줄 수밖에 없죠. A시 조례. 왜냐면 우리가 조례를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억에서 9억 원 사이가 이제 0.4라고 줬어요. 0.4 한도 제시를 하지 않았네요. 그죠? 한도 없이 0.4% 이렇게 되면 정확히 100만 원이 나오네요.
100만 원. 근데 여기서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왜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되는 문제였냐면 갑으로부터라고 했거든요. 요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한쪽에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을한테 받는 것까지 계산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1번, 예, 소공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예, 소공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라.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이렇게, 뭡니까? 할 수 있냐 이거지.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되지는 않죠. 왜냐면 얘가 자격이 있으니까. 제끼셔야 되고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가 되는데 요거는 소공만 합니다. 네, 소공만 해요. 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뭐 말을 꺼내는데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또 약간 문제였었어요. 이 21번 문제도 뭐가 위험하냐면 실무에서 이 소공이 표시 광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무에서. 네, 그거를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개보조는 당연히 광고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광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정정. 예, 소공만 하는 게 아니고 표시 광고는 개공만 해야죠. 그러니까 표시 광고는 개공만 하는 게 맞고 소공이 실무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게 출제했지만 법조문으로,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본다면, 표시 광고는 only 개공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 우리 경우를 좀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실무에서는 소공도 이걸 하고 있더라. 많이들 하더라. 자, 디귿번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원래 금지 행위니까 하면 안 되겠죠. 리을 시세 가지고 장난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금지 행위니까. 해서 우리 기억 하나 빼고 니은 디귿 리을이 금지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자, 22번 문제.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 이제 위반을 했을 때 업무에 관련해서 자격정지 때릴 수 있는데 그 자격정지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정지 기준이 또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그래요. 뭐 이거는 출제할 만하죠. 왜냐면 그 항목 자체가 7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6개월짜리가 3개, 나머지 4개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요거를 물어보고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기준 자체가 6개월에 해당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태료 기준하고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전혀 다르냐면 과태료 세부 기준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뭐 A4 사이즈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 한 3, 4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일이 수험생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항목 자체가 7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항목이라서 이 문제는 출제에도 상관이 없는 문제였고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6개월에 해당되는 거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었다. 이중 소속이니까 이게 6개월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숫자로 2 이상 이렇게 이제 냈는데 과거에 이제 법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2 이상 이렇게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법조문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2 이상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유형의 문제들을 낸 거죠. 그러니까 뭐 저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출제위원이 이제 대학 교수님이 들어가셨을 텐데 자기 문제 중에서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 이제 그대로 넣은 거죠. 아무튼 좋은 건 아무튼 6개월은 맞고 그다음 계약서에 서명점 날이 나지 않았다. 얼마든지 빠뜨릴 수 있는 거,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뭐 실수할 수 있죠.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다 3개월입니다. 6개월짜리 3개는 이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중 소속이 여기 하나 이제 들어가고요. 계약서 쓸 때 거짓 기지 쓰는 거 있잖아요. 계약서를 이제 거짓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지 행위. 우리 이제 뭐 수업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요거 3개가 6개월짜리다. 6개월짜리는 기억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옳은 것 이랬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라서 한번 다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폐업 신고한 개공이 다른 개공이 개설 등록한 경우 폐업한 개공의 사무소가 있었고요. 근데 이 개공은 이제 폐업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개공이
거기에 등록을 했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거지. 폐업한 계공이 만약에 A라고 하면 우리 개설 등록한 계공은 B란 말이죠. 예, 근데 A가 잘못한 걸 B가 승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거짓 정보를 공개했다. 이제 거래정보망에다 공개했겠죠.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이거는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거. 그러면 이 받은 거는 뭐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라고 했냐면 처분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복 기간이 지난 날 뭐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승계되는 거고요. 3번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러니까 업무정지 안 받은 거예요.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는 앞으로 받을 건데 이때는 폐업기간을 따지잖아요. 폐업기간이 1년을 따져야 되는데 6개월밖에 안 됐다. 6개월인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아니고 있죠. 1년까지는 할 수 있죠. 4번 재등록 계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기간, 폐업의 사유 뭐 이런 것들은 고려하여야 한다. 않는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번 개공이 2022년 4월 2일 날 과태료 일단 부과받았거든요. 근데 밑에 줄에 보니까 2023년 3월 2일이면 1년이 안 지났잖아요. 이미 과태료 부과받은 거는 처분일로부터 1년까지 승계가 되니까 1년 안 지났으므로 승계되는 게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청문을 거쳐 좋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이렇게 또 함정을 걸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죠. 시도지사는 맞는데 뭐를 교부한이라고 해야 되냐면 그 자격증을 교부한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등록증을 교부한.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야 수험생아 너 이거랑 이거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증을 교부한이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 굉장히 귀여운 함정이에요. 이거는. 자, 25번 문제 협회 관련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옳은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옳은 거 5번만 볼까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제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승인 받아야 되니까 이건 이제 분리관리 하는 게 맞죠. 1번은 그 10일 안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아니고 국장한테 보고하죠.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이거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가 아니에요.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 and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줘야 돼요. 요 함정은 사실 저도 처음 보는 함정이긴 한데 이게 하고가 맞습니다. 둘 다 이렇게 공시하고 게시하는 게 맞고 이거 하나면 500만 원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 창립총회는 전국에서 600명이 모여야 되는데 600명, 서울에서 100명, 나머지 시도에서 각 20인 뭐 이렇게 10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5가 아니고요. 100분의 1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는 난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고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잠시 흥분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출제 오류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거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거나 주장은 아니고 우리 같이 강의하는 우리 선생님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그래서 우리 메가에서는 가다반을 26번 문제는 답 없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이 촬영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또 뭐 그 다른 학원 정답도 학원마다 다 달라요. 학원마다 다 다르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메가에서는 이거 출제 오류로 일단 판단하고 얘는 답 없음으로 일단 우리 선생님들끼리 그 합의를 해서 그렇게 풀이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왜 출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에 주거용 건축물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임대차를 해놓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기억번은 아마 이제 공단에서는 5번을 아마 답으로 이제 이거를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예, 가다반으로. 예. 이거 이제 공단의 가다반으로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떴겠죠. 뭐 제가 이제 촬영을 조금 이제 시간 딜레이가 돼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가다반으로 여러분 승복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뭐가 틀렸냐면 일단 임대차에서 취득에 따른 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제 오류가 되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에서는 조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임차인이 왜 세금을 내요? 내가 이제 집 들어가는데 세금을 안 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택에 세 들어가는 여러분 세금 내신 적 있어요? 예, 그런 거 안 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전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내니까 적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출제인이 주장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수험생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냐면, 이 논리를 반박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적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적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 예, 왜냐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깨야 되냐면, 적어도 된다. 왜냐면 적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반의 지분에서는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야 맞냐면 임대차에서는 이 조세 자체를 적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 명백하게 틀린 거예요. 자, 니은번은 환경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한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 뭡니까 권리를 이전할 사람한테 요구할 거니까 이게 이제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잖아요.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니까 요구해서 적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옳은 겁니다. 자, 디귿번도 문제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이래 있거든요.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서 우리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사항란. 그러니까 원래 이게 미공시 사항이니까 여기 사항란에 기재하는 것은 좋아요.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이 뭐냐면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거가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여기 있죠.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물어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니까 매도나 임대인이 제시한 사항 있잖아요. 예. 제시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정확히 법조문에 들어맞는 출제 방식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랬거든요. 이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출제위원이 또 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냐면 야 어차피 매도나 임대인에게 요구했잖아. 요구했으니까 이게 확인한 사항이야. 이게 요구한 거니까 확인한 사항을 적는 거야. 나는 그렇게 출제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험생 여러분이 이거 양보하시면 안 되는 게 전혀 이제 다르지. 왜 다르냐면 이제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 사항이 있잖아요.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적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니까 이 세부 확인 사항은 직접 조사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조사해라. 어떻게 우리가 직접 조사하냐고 법정지상권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가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럼 얘도 틀렸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옳은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니은번 하나가 있는 게 있나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 없음으로 메가에서는 일단은 메가랜드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강의한 선생님들끼리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 6번이 6번. 6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 없음으로 여러분 주장하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논리는 가능한 빨리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 이의 제기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 여러분 받으셔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의 제기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더 맞아도 학교 가는 수험생들이 몇천 명은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문제 잘못 낸 겁니다. 이거는. 자, 27번 문제는 매수 신청 대리, 뭐 해마다 하나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5번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를 할 때 법원에 직접 나가야죠. 이걸 직접 출석주의다 이렇게 그 표현하기도 하죠. 직접 출석주의. 나머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고 지방법원이죠. 28번 문제는 요것도 우리 별을 좀 잡아야 돼. 문제가 좋다라고 지금 별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류가 있거나 상당히 난도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인데 이거는 사실 손댈 수 없는 유형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출제위원이 아예 의도를 이거는 틀려라 라고 낸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고요. 내용이 뭐냐면 원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제 그 취득을 하게 되면 그 허가받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집 짓고 살게요. 뭐 이런 목적, 아니면 뭐 농사 짓게요라는 목적. 근데 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좀 있어요. 이 예외가 몇 개가 있냐면 11개가 있거든요. 11개. 근데 여기에 딸려 있는 또 세부 사항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외가 전부 18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8개가 어디 있냐면 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특별히 강조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구석구석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시행령에 아주 그냥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수험생들이 사실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유형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장단컨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세 아마 없는 내용일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너무나 지엽적인 그런 문제를 낸 거죠. 일단 뭐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왜 2번이 정답이냐면 단독주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이 단독주택을 하나를 지어서 말하자면 이용할게요.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다중주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단독주택이라고만 나오면 이게 이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는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다중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단독주택은 맞아. 그러니까 예외가 맞아. 그런데 여기에 가로 우리 열어주고요. 그러니까 예외에 또 다른 예외가 되는 거예요. 다중주택과 공간은 제외. 이렇게 이제 우리 시행령 상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를 임대한다. 이렇게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그래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하고 공간은 제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강의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건축법 시행령의 그 건축물의 종류가 2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그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18개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지역적인 형태의 문제가 된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답은 그래요. 자, 29번 문제.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주택이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물어보는 거죠. 보증금 3억에 우리 임대차 그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 초과 우리 이제 30초과 뭐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 여기는 이제 6천을 초과하니까 확실히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이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뭔 신고해야 되냐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옳은 거를 골라라 이랬단 말이에요. 옳은 거를 골라라. 자, 보증금이 증액이 되면 감액 증감이 되면 단독으로 뭐 이랬는데 이게 보증금이 증감이 되어지면 관청에서도 알아야 될 거예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사실 공동으로 하잖아요.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도 공동으로 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는 일단 틀렸고. 전입신고를 을이 누구냐면 임차인이에요. 네, 이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죠. 그죠? 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죠. 간주.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이거를 한 경우에 한해서 이걸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제 간주해준다. 이런 제도 있었죠. 그죠? 네, 니은하고 디귿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은, 얘도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의 문제. 그동안 출제하지 않았던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내나 싶어요. 아무튼. 자,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장사법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장사법이 출제 범위에 들어가고 또 이제 뭐 간혹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올해 시험에는 상당히 디테일한 유형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족묘지는 한 개만, 한 가족당 한 개만, 그리고 면적은 100제곱, 이건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개인묘지는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였던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개인 묘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장묘 이것도 개인 묘로 본다는 얘기죠. 1, 2번은 뭐 낼 만한 문제인데. 정답은 3번인데 이 법인묘지. 그렇죠? 이 법인묘지는 이 법인이 재단법인인데요. 이 재단법인이 법인묘지를 하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그 토지를 매수를 해서 이제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경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냈단 말이에요. 해놓고 폭 4m. 이 폭 4m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도로의 폭이 4m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의 폭이 뭐 몇 미터가 되는지 제가 이제 차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으나 이 차랑 이렇게 교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제 교행이 안 되거든요. 4m면. 왜냐면 아마 경차끼리 가면 될 것 같아요. 경차끼리 아주 조그마한 차들끼리. 근데 하나는 뭐 트럭이랑 하나는 뭐 대형 뭐 세단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는 교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느낌적으로 보면 4m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몇 미터인데? 5m. 이런 거를 도대체 왜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문제들은 역시 작정하고 틀리라고 내는 거겠죠. 그리고 묻을 때, 유골을 묻을 때는 너무 얇게 묻으면 멧돼지가 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예요, 최소. 30cm 이상 묻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아니고 이건 재단법인만 할 수 있어요. 재단법인만.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제 재단법인이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이 법인묘지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뭐 몇백억이 몇천억 있어야 이런 법인묘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뭐 분양을 하든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중심으로 법인을 하면 너무 안 돼. 이게 난리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법인만 한해서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아실 수 있거나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좀 애매했다. 그러니까 뭐 좀 눈치가 있는 수험생들은 답 없네? 그럼 3번으로 찍어야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답이 좀 쉬웠다. 이거는 또 아닌 거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일단 틀린 거죠. 정답이고. 자, 31번 문제.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습니다. 3번을 한번 볼까요? 신고 후에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대. 누가 취소했냐면 매도인이. 근데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원자 취소하고 지원자 신고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동의하지 않은데 매수인이. 그러면 관청에서
두 번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두 번 일? 뭐 확인해 봐야 되냐. 진짜 이거 취소, 해제, 뭐 무효 된 거 맞아요?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개념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제 등 신고라고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무효, 취소, 해제. 해제 등 신고도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랑 동일하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자, 32번인 경매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경매 문제죠. 틀린 거를 찾아라. 자, 최선순위 전세권. 자, 이제 등기부가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위 말하면 그 채권적 전세, 실무에서 난 전세 사라 할 때 이 전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용익 물건 있잖아요. 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을 말하는데 이 전세권은 1번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등기되어야 전세권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전세권한테는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계속해서 전세권이니까 용익 물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용 수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또 저당이 잡히고 3번에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 누가 집어넣냐면 2번이 경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러면 나는 사용 수익을 계속 할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대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지만 담보 물건적 성질이 있다 보니까 나는 배당받고 그냥 소멸할 거야 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요, 이 전세권자가. 그러다 보니까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랬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무조건 우선 면제 해주고 소멸시킬게 이런 얘기잖아. 이 표현대로라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이거는 신청 배당이라 그래요. 신청.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면 변제해주고 안 하면 인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면 없이도 받을 수 있으며 이건 틀렸어요. 해야만, 배당 요구 해야만. 만약에 했으면 소멸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1번은 요게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할 게 없고요. 자, 3번 문제. 외국인 제도가 올해 좀 낼만한 유형이 되게 많았는데, 주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뭐, 옛날 거, 그 출제위원 그냥 노트북에 있는 옛날 문제들, 그 사골 내듯이 이렇게 내셨어요. 자, 이제 가로 넣기를 이제, 물었는데, 매수라는 건 뭐예요? 매매는 우리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30일짜리 해야 되고요. 증여계약, 이거는 60일이죠. 매매 30, 교환 증여 60. 상속이면 계약 외의 원인이니까 6개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우리 허가구역 안에 그 토지 매매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 겁니다. 옳은 것. 허가 안 받고 체결한 계약은 이제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무효 자체가 그냥 확정되어서 다른 여지가 없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 맞죠?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포인트가 이거죠.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효 상태니까요.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니까 채무라는 거 없잖아요. 무효인데 뭔 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의 일부 규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러니까 이제 누구 때문에, 뭐 매도인 때문에 혹은 매수인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됐다면 그 당사자도 무효, 이건 무효야 라는 거 주장은 할 수 있지. 왜 주장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포상금인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이 나온 게 아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포상금이 나왔어요. 일단은 가명이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죠. 누군지 모르니까. 만약에 뭐 가명으로 신고했는데 누가 그 신고한 사람이 확정적으로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때 줘도 되지만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약간 좀 뭐 흥분했던 우리 26번 문제가 이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조문에 되어 있는 건 꼭 이렇게 내야 돼요. 근데 아까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기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번호 일단 뭐예요?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맞는 거. 신고관청이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고요. 2개월 안에 이건 틀린 거고요. 그리고 2명 이상이 각각. 이 각각이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시간차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균등하게 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최초 신고자에게 줘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린 겁니다. 자, 36번 문제를 한번 가보는데 얘도 왜 자꾸 이걸 내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민특에서 배우는 유형의 문제라서 동차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2차만 하는 수험생들은 좀 쉽지 않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틀린 거를 찾아라 해서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상당히 좀 지엽적으로 냈고 또 이 집합건물법이 나와봐야 한 문제가 나오는데 민특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법조문이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조문이 하나 있냐면 여기 5번 문항을 좀 잠깐 보면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그러니까 일부이긴 한데 전원에게 그죠?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노인정이 있다. 뭐 있을 수 있죠. 관리사무소가 있다. 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뭐 있죠. 근데 그게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그러니까 공용하는, 같이 쓰는 만의, 안 쓰는 사람은 결의도 안 와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는 뭐 101동만 쓸 거야. 넌 110동 애들은 안 쓰니까 너무 멀어서 안 쓰니까 너는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원의 우리 이제 그것의 전원의 구분 소유자에게 어떤 결의, 의결을 거쳐서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이 틀리기는 했어요. 답은 요건데, 아무튼, 민법 문제라서, 뭐, 제가 뭐, 좀 구현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무튼 요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37번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문제죠. 우리 이제 틀린 거를 모두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미등기 전세에 관해서는 주임법을 준용한다. 미등기 전세든 뭐 등기가 됐든 주임법으로 보호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도단 목적물의 공부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아니에요. 실질을 가지고 따집니다. 실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고인데 우리 공부에 창고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디귿번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있죠. 보증금만한 채권은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죠. 배당 요구가 필요한 요거는 소위 말하면 신청 배당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등기가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관청에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죠. 판사에 알려야만 배당을 해준다 그래요. 알려야. 그래서 이거를 경매용어로 신청 배당자라고 하는데 등기 없었으니까 얘는 신청 배당이에요. 근데 문제를 참 희한하게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배당은 이퀄 배당 요구가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가 필요한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해당한다. 이렇게 참 난해하게 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냈어요. 이거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분묘기지권, 뭐 출제가 당연히 예상되었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 틀린 것을 물어라.
자,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해서 분묘기지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성립할 당시에 지료에 대해서 전부, 그러니까 지료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약정을 했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약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약정대로 그대로 가야지. 근데 그 약정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이제 분묘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그 상속이 이루어졌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A가 돌아가시고 그 장손이 종손이 이제 물려받아서 승계가 됐어요. 미치지 않는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가 이제 그 사망해서 B에게 이제 A 사망, 얘가 이제 A의 종손이에요. 그러면 얘 이렇게 넘어갈 때 종전에 얘가 이제 지료를 내왔거든. 지료를 내왔는데 요렇게 사망을 해서 승계가 되면 너는 지료 안 내도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대만 돌아가시면 안 내도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이건 당연히 내야지. 그 아버지 때에서 냈으면 그 아들 때, 손자 때도 계속 내는 게 맞죠. 왜냐면 그게 승계가 된다고 해야지. 한 대만 지어놔서 안 내도 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치지 않는다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분묘기지권은 일단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그 관습법상에 어떤 뭐 권리가 있는 법이 있는 게 아니죠. 판례로 인정하는 거니까 관습법상의 물건 맞고요. 디귿번은 뭐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장사법 시행일 이후,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승낙 없이 승낙 없이 그러면 시효 취득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 매년 나오는 거 요거 틀렸죠. 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공고하고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되냐면 여러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자, 4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친구 사이래요. 갑과 을이 친구 사이인데 이둘은 명의신탁을 하면 안 되는 사이죠. 친구, 뭐 배우자나 이런 사이면 해도 되지만 친구 사이면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을을 수탁자로 했대요. 여기 이제 수탁자로 했고 여기 이제 신탁이 되겠죠. 그래놓고 옳은 거를 찾아라 이랬어요. 갑을 사이의 신탁의 약정은 무효다. 당연히 무효죠. 당연히 무효가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이게 이제 이자가 명의신탁하면 이렇게 이제 등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과였는데 이렇게 잠깐 맡겨놓은 신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신탁의 약정에 기하여 갑에서 을로 등기가 맞춰졌다. 이 등기는 무효기는 해요. 이 등기는 무효기는 한데 그죠? 근데 이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안 돌려줘도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니까. 근데 이거는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는 줘야 된다는 얘기지. 얘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자, 디귿번.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명의신탁, 이 계약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선의일 수 있고요. 매도가 악의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가 선의일 때는 이제 계약 자체, 신탁계약정은 무효지만 등기가 유효가 돼서 수탁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선의의 매도 인을 보호하는 제도고 악의일 때는 그걸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계약명의 신탁이. 근데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악의에 들어가는 거죠. 악의에. 그렇다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수탁자에게 이전되어진 등기가 무효니까. 그러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을이 이제 수탁자가 되니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악의였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가 옳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34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제가 마지막 총평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하나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뭐 좀 뭐랄까요, 좀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역대급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최근 한 3년도에서는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 이의 제기하셔서 여러분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